있었냐면은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아내분이 2층에 있다가 강도를 당한 거예요. 강도에서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2층으로 온 겁니다. 범인이 갖고 있던 흉기에 남편이 살해당해요. 그리고 범인이 도주해요. 아내가 그 사건, 자기 남편이 살해되는 현장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굴이나 인상 자기를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트라우마 때문에. 정서적 데미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범인은 지금 방탄 유리로 된 방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마네킹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듣지도 못하고 당신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보호해 주는군요. 예,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분이 그걸 떠올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심리적 저항을 제거시켜 주는. 그렇죠. 상상의 촉각으로 이 당시에 굳어진 범인의 얼굴을 만지면서 그걸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하네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직접 받아봤거든요. 기억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자, 지금 김은희 작가님과 첫 데이트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아내분과 첫 데이트 장소가 어디죠? 신사동에 있는 꽃게집이요. 거기서 두 분이 뭘 하셨나요? 술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와, 나 놀랐어. 오케이. 있겠지. 예. 그래서 뭐 하시나요? 술 먹습니다. 아, 술 종류라든지 뭐 술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맥주를 아, 맥주를. 김은희 씨는 청을 시켰고요. 김훈 씨가 그때 먹었던 술이 처음이거든요. 새까맣게 입고 있었어. 아, 그때 그 얼굴이 싹 보였는데 그 단발에 왜 옛날 화장 있잖아요. 이렇게 입술 범위를 크게 그리는 화장이 탁 떠오른 거예요. 평소에 같았으면 기억 못했을 게 기억이 난다 이거죠. 기억이 못했죠. 네. 우리 뭐 보석에 흙 묻은 걸 그쵸. 제거하듯이 털어내는 이렇게 거죠. 저항에 있는 거를 좀 제거해 주는 네. 그런 기능이. 그러니까 반드시 다 기억이 나는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일상에서 뭐 술을 뭘 먹었는지 기억하는 건 사실 특별한 경우들이고요. 보편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체면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굉장히 검증이 많이 되는 것이 이제 법체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게 활용되죠. 사람이 기억을 하는 패턴이 이렇게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프로그램이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범죄의 잡학사전이잖아요. 네. 이거 뒤집어서 해보세요. 역순위로. 전, 사, 학, 그거 힘들잖아요. 같은 곳에 기억이 저장돼 있으니까 금방 나올 것 같지만 전문가가 하나씩 그 기억을 끄집어내는 정확한 루트를 따라서 갈 때에만 그 기억이 나오는 거지. 해봤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없던 기억을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그걸 이제 암시라고 하는데요. 암시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 뭐 이런 거잖아. 이렇게 됐잖아. 너 그거 뭐 이렇게 된 거 같잖아. 라는 암시성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작화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수사관 질문은 굉장히 공정하게 질문이 되어야 되지. 그 박사님 말씀이 되게 법적으로 되게 중요한데 이제 형사 재판에서는 증거 능력이라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그게 되게 엄격해요. 근데 암시는 치명적이에요. 그렇죠. 증인이 그 전에 최면을 받았다. 그럼 의심이 확 되는 거죠. 항상 그런 위험이 있어요. 결정적 증인의 증언이 다, 오히려.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쓰여진다기보다는 수사에 참고로 수사에 도움을 잘 주는 거죠. 참고로. 애초에 증거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체면 수사는 이제 수사의 보조 수단으로 사건의 단서를 여러 차례 찾아서 했던 사건 중에 특히 강호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최면 수사를 많이 동원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CCTV가 거의 없었고 그래서 밝혀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면 수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사건이지만 강호순 사건은 저기 어떤 사건이었는지. 2006년 12월 20일 무렵부터 네. 연쇄적인 살인을 저질렀던 사건이죠. 그래서 2009년 경기도 화성에서 최근 여성 2명이 잇따라 실종된 데 이어서 수원의 30대 여성도 보름 넘게 연락이 끊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장소는 모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들입니다. 뉴스에서 막 실종 신고가 계속 나오고 이 지역이 위험하다 경찰들이 계속 수사를 하는데도 계속 실종이 벌어지는 이유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마지막 목격된 장소들 버스 정류장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렇게 서 있어 봤더니 동네 분들이 지나가면서
아니 근데 추운데 여기 서 있지 말고 그냥 제 차 타세요. 저기 모셔다 드릴게요. 이런 문화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화를 이용한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 넘어간 거예요. 같은 길이면 태워드릴게요. 그러면 아니요 괜찮아요 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묘하게 이 피해자를 자기한테 유인해요. 그럼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런 화려한 이런 그 수법을 이용해서 마지못해서 타게끔 만들어서 이제 그때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진화된 이런 범죄. 보통 사람들의 어떤 친절과 배려를 이용한 범죄죠. 지금은 버스가 뭐 몇 시에 온다 몇 시에 온다가 알려져 있지만 그때만 해도 무작정 나가면 뭐 20-30분씩 추운 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고 너무 추우니까 누가 누구 차를 탔는지도 관심도 없고 네. 유영철과 정남규는 2000년대 초반에 막 찾아다니면서 범죄자들을 침입하고 뭐 또 따라다니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자기의 통제 안에 피해자를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으로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 넘어간 것이 강호순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용의주도하고 치밀한. 네. 네. 아마 그때 뉴스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강호순이가 체포되기 전에 가발을 쓰고 노란 이런 뭐 옷을 입고 네. 현금 인출을 위해서 네.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네 시간 후에 그 장소에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사의 방향이 대중교통으로 왔느냐, 뭐 걸어왔느냐, 네. 자기 차를 타고 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목격자 진술이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차 타고 가더라, 뭐 뛰어가더라, 뭐 택시 타고 왔다, 뭐 이런 다양한 진술이 나왔는데 그때 한 학생이 마침 그 인근을 지나가다가 강호순이하고 어깨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나름대로 어떤 충격과 이벤트도 있었고 그 상태에서 얼굴을 본 거죠.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막 가발 같은 거 쓰고 가니까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자기 차를 시동을 걸더니 타고 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다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을 체면 수사를 했는데 체면 상태에서 승용차가 아니고요. 차 위에 이렇게 삼각형의 뿔이 있어요. 이게 택시였던 거예요. 택시네요. 그래서 이제 택시로 일단은 가닥을 잡았는데 이게 참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진술이 바뀌어서 네. 그 시간 그 장소로 돌아가면 본 장면도 기억을 해내고 같이 보는 다른 목격자를 또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인근에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 누가 있느냐? 내가 분명히 봤지만 누가 보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그 학원 버스 기사 아저씨들 서너 명이서 그 장면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날 근무자들을 불러가지고 봤느냐? 봤다. 근데 이상한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길래 참 저런 사람이 밤늦게 어딜 돌아다니나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이 강호순이가 그 거주하는 지역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애초에 수사 방향에서 판단이 되어가지고 수사가 빨리 전개가 됐던 것도 있었죠. 경찰은 여대생이 사라진 군포 보건소와 현금이 인출된 안산 성포동 농협 일대에 있는 300여 개의 CCTV를 찾아냈고 사건 당일 찍힌 차량 소유주 7천여 명을 하나하나 확인해 갔습니다. 그때 마지막 그 여대생을 차에 태워서 가면서 조수석 밑에 의자 밑에서 못 올라오게 누르고 한 손으로 운전을 하는 장면이 딱 찍혔어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포착을 했는데 그 차가 강호순이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가서 확인을 하고 1차 면접 조사를 하고 내일 다시 한번 너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출석해라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얘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고를 합니다. 내 차가 어떤 사람이 불을 지른 것 같다. 그 말이 결국은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내가 범인이다라는 말로 이제 해석이 된 거죠. 하도 안 잡히니까 이제 진짜 오만해지고 약간 분별력이 없어졌군요. 아주 오만하고요. 그런 아주 불쾌한 감정이죠. 근데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자기 통제에 굉장히 능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자기도 통제를 잘하고 특히 상대방을 조종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저도 그 첫 장면에서 처음 만날 때 0.1초 사이에 심부름을 할 뻔했어요.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야기하려면 물이라도 들고 와야지 맨손으로 오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물 가지러 가거든요. 이게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널 통제하고 있어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건데 그 0.1초 사이에 아차 얘가 사이코패스였구나.
물은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줄게. 나는 지금 너하고 이야기를 나누러 왔어. 아 그렇게 먼저. 아주 친절하고 단호한 의사 표현을 했죠. 그 이제 일부 자백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투입이 돼서 자백을 하기 위한 면담을 시작을 했는데 이 손을 이렇게 탁자를 치면서 나하고 이럴 시간에 DNA라도 하나 더 찾는 게 빠를 텐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찾고 있어. 며칠 걸릴 텐데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대화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제하고 통제당하고 막 나도 너 막 통제하고 막 이런 치열한 기싸움이 기싸움. 느껴지네요. 이미 뭐 벌을 덜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마인드는 네. 없는 거죠.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강력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통제하려는 심리를 다들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다 살아가면 누구나 좀 약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욕구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는 건데 특히 범죄 상황에 있어서는 강호순과 이춘재가 결이 상당히 비슷한 범죄자입니다. 이 범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박이에요. 그 결박이 갖는 의미는 네. 피해자를 살려둔 상태에서 최대한의 나의 모든 환상과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성취하겠다라는 욕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범행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복으로만 결박을 해요. 그래서 이춘재도 결박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 그런데 이춘재 사건에서 보면 우리가 8차 사건에 억울한 분이 뭐 네, 이제 네. 밝혀졌잖아요. 네. 결박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패턴이 바뀌었다라고 그 당시 수사에서는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시그너처가.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사건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춘재 사건도 9차 사건에 보면 결박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8차에서 실패한 자기의 시그너처를 다음 사건에서 더 드러내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죠. 유영철 정남규는 자기만의 성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강호수는 오히려 뭐 좀 지배하려는 욕구가 훨씬 더 높았고 아주 오만하고요. 또 생물들도 결국에는 자기한테 이로운 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행동을. 시신을 또 처리해야 되고 그걸 감춰야 되고 계속 숨어 다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유영철을 제가 이제 연쇄살인범으로 처음 만나서 하루 동안 면담을 했는데 사실 더 잔혹한 얘기가 많거든요.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 피해자에 대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감정, 이걸 듣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앞으로 평범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약간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참 그런 자들이죠. 자 강호순 이후에 연쇄살인범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그 이유를 뭘로? 저는 연쇄살인범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망이 구축이 되다 보니까 빨리 체포가 된다라고 보는데 소위 N번방이라고 하는 이제 성착취물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저는 이것이 강호순보다 훨씬 더 진화된 연쇄살인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N번방 소위 그 조주빈의 피해 여성들은 약점을 잡혀갖고 성착취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비난까지 받았던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게 만들고 범인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돈을 또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된 연쇄살인의 개념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벌써 이미 다크웹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가상화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도 추적받지 않고 다 할 네. 수 있으니까 사실 상당히 많이 범죄 인프라는 구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 경찰이 사이버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그 법정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데 또 우리도 진화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법대에 들어간 게 25년 전인데 그때하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아야 된다. 국가 공권력이 막 함부로 사람을 하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을 제한하고 막 그런 데 초점이 많이 맞춰졌어요. 법대 가면 배운 게 맨날 그런 거였어요.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나쁜 그 엄벌. 네, 엄벌을 해야 되고 그 조두순 사건 이후로 이제 우리가 2010년에 유기징역 원칙 상한이 이제 1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고 가중하면 이제 25년에서 50년으로 더블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좋아졌다는 증거겠죠, 오히려. 근데 강호순 사건이나 막 정말 묻지마 범죄나 이런 범죄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느끼는 건 어쨌든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없어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또 그런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 그 방법을 이제 계속 뭐 모색해 나가야 되겠죠.